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이나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13명, 서울 등에서 2명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국내 누적 환자는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기에 접어들었지 않았나라는 일말의 안심도 좀 했었는데 이제 급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15명이나 한꺼번에 하루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특히 지역 사회에 대한 감염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갑자기 크게 늘어났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확실히 뭐 지역사회 감염이 부분적으로나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네. 이 31번째 환자가 이제 대부분의 환자를 만든 상황이라고 현재 이제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2명 확진자는 아직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또 31번 환자가 접촉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11명의 환자도 추가 과정은 역학조사 과정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네. 31번째 환자가 11명의 환자를 만든 그래서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 부분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되었다. 그런 상황을 현재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를 두고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왔더니 뭐 국내 국외 상황을 전부 다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보건 당국이고 책임 있는 당국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 이렇게 인정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국면이다. 이것은 국내 상황만 지켜보고 본다면은 확실히 당국이 지역사회 감염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국이 그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했다, 받아들였다 하면 이전에는 정부 보건당국에서 뭐 외부 축제나 지역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은 하되 굳이 연기하고 이것을 뭐 무효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때랑 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방침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보건당국이 그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규모 집회는 이런 것을 준수하면서 하면 좋겠다. 예.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났고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대규모 종교 행사를 통해서 대규모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지역 감염의 상황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전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대규모의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제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뒤에 오늘이 가장 또 큰 위기를 맞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29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네. 그때 기준으로는 우리 보건당국이 처한 가장 이제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31번째 환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또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오늘이 여태까지의 상황 중에서 가장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은 실제로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빠졌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졌다가 또 순식간에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오늘이 가장 엄중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당국의 앞으로의 대응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일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원래 이 원인 불명의 폐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시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 범위 같은 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혼선은 지금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뭐 혼선이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나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완전한 그런 형태로 아마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제 불명확한 폐렴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인이 뭐 정확한 폐렴 증상 말고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 그런 폐렴 증상인 경우에는 이제 시행을 할 텐데 예.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런 사태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포괄한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그런 형태의 아마 접근 때문에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그 31번째, 31번째 확진 환자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런 감염원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잇따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그럴 가능성, 상황의 엄중함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유행이나 전파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할 때는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좀 범위가 커졌다고 해도 영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31번째 환자로 접촉해가지고 나온 10명의 환자, 네. 그다음에 또 추가 2명의 환자들이 더 확산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접촉자가 166명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내일 모레 한 3일 이내에 뭐 10명, 20명의 환자가 나온다. 또 29번째 환자가 31번째 환자와 비슷한 그런 우리가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에서의 상황, 만일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환자를 실제로 만들어낸다. 이러면 이거는 명확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 일단 이 31번째 환자가 11명의 환자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국소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뭐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좀 유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한 5일 이내에 추가적인 환자들이 나오면서 좀 더 규모가 커진다 이러면은 여기에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앞으로 수일 동안의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31번째 확진자의 오늘까지 상황만 놓고서도 슈퍼 전파자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쓰이는 건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이 가정이 성립하면 적절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확진 환자 11명. 이 사람들이 실제로 31번 환자를 접촉해서 모두 다 확진이 되었다. 이러면은 이제 확실히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인데 또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31번 환자가 어떤 환자를 접촉해서 환자를 만들고 그 환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환자가 다른 환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뭐 2차, 3차 이런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 11명의 환자 모두가 31번째 환자에 의한 그 부근의 시간 내 한꺼번에 만들어진 환자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두고 아마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봐서 제 개인적으로는 31번째 환자가 아마 종교 행사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11명의 환자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본다면 관리 측면에서는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 행사 말씀을 하셔갖고 이게 이전에 다른 확진 환자가 감염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지인 한두 명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전파가 되고 뭐 부부 간에 남편이 감염됐다가 부인한테 아내한테까지 또 감염이 되고 이런 사례랑은 다르게 이 교회라는 공간이 일정한 공간 안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도 당시에 뭐 460명 가까이가 예배를 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감염된 사람은 뭐 10명을 안팎이지만 실제로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많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 폭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우선 하나는 예가 있는데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생긴 환자의 약 25%가 교회 종교 활동을 통해서 확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쉽게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종교 활동을 통해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환자가 일단 종교 행사에 참여했을 때 환자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데 예. 환자가 고열과 기침 또 호흡기 증상을 보인 폐렴 증상을 갖고 있는 상당히 좀 진행이 많이 된 그래서 네. 몸에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 상황에서 교회에서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열 몇 명의 환자가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분이 또 거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병원에 행정요원 한 명도 감염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환자가 상당히 감염력,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에 참석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 환자로 인해서 상당한 감염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31번째 확진자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대목이 이게 처음에 이분이 증상이 발현이 되면서 의료진들이 검사를 권유를 했거든요. 근데 2번이나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검사만 했어도 며칠간의 시간을 확 버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그게 이제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가 보시고 검사를 이제 권했는데 2번에 걸쳐서 권했는데 본인이 이제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사실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나는 뭐 확진 환자와 접촉한 점도 없고 의심 증상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환자는 아니지 않느냐 거부할 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하는 질문이 남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매우 이제 의료진이 네. 확실한 확진자는 아니지만 확진을 위한 확실한 어떤 의심이 들어서 권고를 할 경우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보건당국을 통해서 어떤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일에 지금 이 환자 같이 본인이 의심 증상이라서 본인의 책임하에 또는 본인의 어떤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사고가 지금 일단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부는 이제 뭐 치료를 받아야 될 거고 아주 뭐 불행한 경우에는 뭐 사망 환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무슨 어떤 그런 조치도 법적으로 충분히 뭐 소송을 통해서나 이런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신념으로 할 때는 법에 정해져 있는 조치가 있으면은 그런 조치를 따라서 하고 예. 그런 법에 있는 조치 이외에 있다고 하면은 다른 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아마 그것도 이 참에 만일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좀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으로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또 초등학생 11살 학생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 지금까지는 어린이 환자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많은 더 큰 우려가 되기도 하고 주목이 되는데 이 미성년자 감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11살 어린아이고 20번째 확진자의 딸이라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3번 검사를 받았는데 다 음성이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두고 이제 격리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한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바이러스 양이 아주 적은 것으로 검출되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잠복기나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에게 확실히 바이러스가 적다고 하는 거는 확실하고요. 예. 또 아이가 심각한 병증을 보이지는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자연 치유 과정에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르스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메르스 때도 아이가 지금 이 아이와 매우 유사하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국은 아이가 최종적으로 음성이 되면서 자연 치유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이 아이도 아마 이제 그런 과정에 있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살 아이가
이런 감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감염이 노출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알려진 바로는 아이들에게 이제 감염이 굉장히 낮고 또 쉽게 좀 치유가 되고 아직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이 아이도 아마 크게 병증을 앓지는 않고 잘 치유가 되어서 완치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미성년자 감염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15번째 확진자에게서 이게 전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5번째 확진자가 격리 지침을 어겼던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 나온 사실이 격리 통지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통화로만 이제 지침들이 안내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네. 부분은 제대로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격리 통지서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하는 이런 법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예. 심지어는 어쨌거나 이제 보건당국이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전화로 매일 이제 능동 감시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능동 감시를 아무튼 어겼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격리 통지서가 가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뭐 법정에서 다툴 이야기기는 합니다만은 명백한 것은 아무튼 능동 감시 체계의 격리를 이탈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 또 추가로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동구 사는 78세 남성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해외 여행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고령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지금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최근의 어떤 흐름들과 유사한 그런 선상에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분도 감염원, 즉 어떤 분이 자기한테 감염을 시켰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29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분이 감염원인가 하는 건 이제 알아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이제 경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에서도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이 일부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대구 경북처럼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이분 31번째가 미리 검사를 받아서 미리 조치가 되었다고 하면 예. 대구 경북에서 지금 13명, 11명 이런 환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서울에서도 지금 나온 이런 감염원이 특정되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히 받아들여야 되고 네.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설대우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19 뉴스 특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여기에 추가로 모셔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모셨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를 모셔서 이분들과 함께 더 깊이 있는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대우 교수님 많이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조금만 더 같이 계시면서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중간중간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전가림 교수께 네. 여쭤볼게요. 중국인 유학생 얘기들 네. 많이 합니다. 오늘 네. 뭐 조간 신문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대학들 개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 3만 명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총 수로 하면 한 7만 명 정도 7만 됩니다. 명이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 무작정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좀 안전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뭐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들 고민이 참 많을 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각 대학마다 지금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7만 명이 이제 공항을 통해서 혹은 항만을 통해서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항만과 공항에서 학교까지 이동시킬 것인가,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뭐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서로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비단 뭐 감염자를 전제로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감염의 확산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여름에 썸머스쿨의 어떤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선 그때 집중적으로 유학생들만 수업을 2, 3주를 해 가지고선 한 학기에 어떤 학점을 벌충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중국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숙사의 여유가 네. 없습니다. 1인 1실은 더욱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자취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생들을 규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율적으로 통제를 한다. 그리고 자가 격리를 한다. 언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각 학교에서 전화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응답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 이건 상당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7만의 학생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는다. 뭐 중국인에 대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동 자체가 오히려 감염의 확산 경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건 바로 그런 점이죠. 말씀하신 뭐 썸머스쿨을 이용한 방법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래서 휴학이나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권장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권장 사항입니다. 예. 근데 권장 사항이라는 건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게 그렇죠.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순서대로 어떤 누군가의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권장 사항이라는 건 상황에 맞춰서 하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지금의 대응 사항 뭐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과도하게 하는 것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입국을 하면 검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송을 해야 된 다음에 이송 이후에는 또 이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네. 이제 생활을 하게 될지. 근데 이 이송 과정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면 이게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것 그럼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뭐 별도의 뭐 콜밴이라고 하더라고요. 콜밴을 통해서 이송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콜밴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7만 번의 그러니까요. 이동이 있어야 되는 예. 것이고요. 그러면 7만 분의 택시나 뭐 콜밴 운전사가 네.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7만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1,000명당 1명만 해더라도 하루에 7분이 7만 명한테 모두 연락을 해서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지금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만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중국 전역이 감염 지역입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선 지금 상황이 종료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숫자가 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안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현상적인 결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그 확산은 결국은 경제, 사회 아니면은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오늘 세 분이 모두 대학교 교수님들이셔서 역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방학이긴 한데 뭐 주변 동료 교수님들과도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학생들 반응도 많이 들을 텐데 실제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교만 이야기를 하면요. 아직은 그 중국인 학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2주간 그 계약을 좀 늦춘다. 네. 그것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학이 주최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그 집회라든가 그래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그런 거 모두 취소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교수 연수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이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고요.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 우리 학교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뭔가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설대열 교수님, 네. 중국의 확산세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중국의 좀 확진 환자들이나 뭐 사태가 좀 진정돼야지 우리도 그 여파를 당연히 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 누적 확진자 뭐 7만 4천 명.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사망자도 2천 명을 넘어서고 아직까지 절정에 달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이걸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뤄 짐작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중국의 확산세는 어느 정도까지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측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가 일단은 중증 질환자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경증이거나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이는 이런 환자들은 지금 중국에서 확진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환자로.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생각외로 많겠죠. 예. 그다음에 경증인 환자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남에게 전파력이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에서 언제나 보는 것은 추이가 오르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순식간에 또 오르고 하는 이런 여러 변곡점들을 일반적으로 거칩니다. 이런 변곡점을 거치면서도 이제 결국은 제로에 수렴하게는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상당히 환자가 많고 예. 중증 질환자도 거의 아마 17,000명이 육박하니까 10%만 사망해도 1,7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망 환자하고 더하면은 3,000명 이상이 이제 사망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황은 상당한 어떤 변곡점을 보이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 약간의 둔화세를 가지고 추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주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참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실제로 이 첫 번째 코로나19 거점 병원이었던 우창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가장 위생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의사가 사망하고 간호사까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는 뭔가 언론을 통제하는 듯한 움직임도 네.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12월 1일 날 첫 환자가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거의 지금 한 달 정도를 계속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발병이 됐는지, 어떤 원인인지, 어떤 경로인지 지금 어느 누구도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이죠. 네. 예. 발생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감염자가 얼마만큼, 그리고 의심 환자가 얼마만큼, 예. 사망 환자가 얼마만큼,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 정보 교류가 없다라는 것이고 정보가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병이 위험한 거는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예.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조치가 지금 격리 아닙니까? 네. 격리라는 것도 언제까지,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70여 개의 도시가 지금 이동 통제를 받고 있고 전시 통지령이라는 그런 명령에 의해 가지고선 모든 이동이 금지돼 있고 심지어는 외출까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는 지금 모든 인력을 우한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한에서만 환자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우한이라고만 보면 안 된다. 중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실상은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예. 일본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크루즈선에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문제의 크루즈선에서
우리 희망하는 우리 한국인도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승객사 500여 명이 오늘 또 배에서 하선을 했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배 안에 일종의 격리된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14일 만에 내렸는데 바로 일상으로 복귀를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14일 동안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네. 바로 보내버리면 그러나 감염되지 않을까. 예.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가 격리 상태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또 전세기를 보내고 미국에 그 328명 정도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미국에서 14일간 격리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그 500명 오늘은 내렸고요. 21일까지 거의 다 내리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음성이면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니면 다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미국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국인이 몇 사람이 더 14일이나 격리되는 거 싫어하다라고 해서 일본에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약간 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서 교수님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일본이 이제 중국에 전세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전세기를 보냈을 때 일본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검사를 해서 3일 동안 지켜보면서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은 뭐 각자 집으로나 아니면 호텔로 가도 된다. 네. 또 이제 미국도 이제 비슷한 조치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두 나라 조치가 다 문제가 있다. 결국은 국내로 와서 14일을 격리하고 검사를 해서 격리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서 전세기로 오신 분들 중에 확진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14일 격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왜 이게 문제냐면 하선을 할 때 그러니까 크루즈선 내에서 이미 감염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하선을 할 때는 잠복기 기간이라서 음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검사 기간에 검사를 했을 때. 네. 그러는데 이분들이 정작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고국에 가서 양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심지어 우리도 중국 전세기로 오실 때는 한국에 내리셔서 음성이었는데 네. 격리 시설에서 양성으로 되신 그런 경우도 분들도 있었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크루즈선에서 내린 분이 검사하는데 음성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이러스가 없다. 환자는 확진 안 될 거다. 이렇게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미국도 14일의 격리 조치 기간을 두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네. 아마 이것을 통해서 대규모 감염 사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대목인데 왜 이렇게 하나 좀 네.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이라고 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역 대책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아주 그 우익 성향 매체로 유명한 산케이 신문은 거기랑 또 반대로 한국의 방역 대책을 배워야 된다. 네네. 일본 정부와 언론의 이런 분위기도 사뭇 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 있고요.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문제가 없다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적인 불안을 많이 확산시키는 게 더 문제다. 예. 이러한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유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 감염이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문가하고 일본 내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가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보수 매체라고 해도 지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 크루즈선에서 21일까지 거의 내리거든요. 예. 그리고 자유롭게 또 돌아갑니다 집으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일본 정부는 낙관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그 예를 들면 그 이벤트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다 주최자들에게 맡긴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마라라든가 되도록 하지 마라라든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대학교도요.
다 대학에 맡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발열이 나면 학교 가지 말라. 그러니까 개인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냥 국가가 한국하고 어떤 책임을 지진 않네요. 국가가 다 알아서 하라고. 개인적으로 다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은 다 내려져 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중앙에서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또 중앙에 있는 몇 사람이 또 탄말을 해요.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참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우리 상황이 중요할 것 같은데 21일에 크루즈선에서 하선하고 나면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응을 해서 저희가 중국 일부 지역들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본도 뭔가 추가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어떻게 관련 생각하시는지 분야의 궁금합니다. 전문가 얘기를 듣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죠. 지금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확진자, 의심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거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치사율이 몇 %다, 메르스 때보다 낫다, 사스 때보다 낫다.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제 끝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 열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전혀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선 자체를 지금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7월에 올림픽을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각지에서 예선을 해야 되고 중국에서도 예선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일정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자체가 실제로 할 수가 있는지는 정말 미지수,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또 몽골의 아체리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이 일본에 가서 훈련을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27일부터의 예정이었는데요. 그거 몽골 쪽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일본에 들어오려고 하는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가 그쪽의 요청으로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일본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세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